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이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굿윈 교수님의 리더십인 터뷸런트 타임스라는 책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4명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스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또한 정계 입문하기까지 또한 그 후에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정치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정계 입문하고 그가 주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을 받고 이틀 뒤에 훗날 국무장관을 지낸 엘리우 루트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시어도어 드와이트를 비롯해 20명의 저명한 뉴요커가 그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그러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고매한 인격을 인정하고 이를 증언하는 걸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는 정직함과 성실함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라는 성명을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위해서 발표한 것이죠. 바로 그날 훗날 주영 대사를 지닌 조지프 초트라는 분은 D의 친구들이란 모임을 결성해서 공화당 선거 자금을 보냈고 이때 언론인 제이컵 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백만장자들이 그들의 마부들에게 표를 간청했고 그들의 표를 확보해 기뻐했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백만장자가 자신의 말을 기르는 그 마부들에게 표를 좀 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정도로 굉장히 시어도어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거일 부유층의 투표율은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공화당의 평균 득표보다 거의 2배나 많은 표를 얻어 주의원에 당선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당시를 회상하며 주의회에 들어간 초기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한 소년의 모습과 무척 비슷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나는 불신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처음 이제 주의회에 들어갔으니까는 굉장히 낯설고 또 새로운 환경인 것이죠. 바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루즈벨트가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루즈벨트는 최연소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그러한 부유층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부유한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같은 경우에는 첫 회기에 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회의 과정을 묵묵하게 지켜보면서 이제 이 주회가 어떤 것인가 이런 의회에 대해서 살핀 그러한 반면에 루즈벨트는 거침없이 첫 회기부터 행동했고 때때로 의회의 운영 절차를 위반하며 동료 의원들을 짜증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이죠. 또 동료 의원들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또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신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바로 그 주의회에서의 정치 분위기를 익혀나갔던 것이죠.
그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루스벨트는 다선 의원이 90%보다 뉴욕주의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의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첫째는 소수의 개혁파로 그들을 무척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딱 세 부류로 디바이드 나누어 가지고 이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뉴욕의 부정한 정치 조직으로서 뇌물을 수수하며 태머니 홀을 본거지로 삼던 무척 나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부류는 굉장히 나쁜, 정치에 아주 이골이 난 이러한 사람들을 두 번째 분류로 분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척 좋은 사람도 아니고 무척 나쁜 사람도 아니며 여론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다수의 의원들, 대부분의 의원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의회가 개회되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루스벨트는 주목을 받다. 워낙 루스벨트가 독특하고 또 연설 능력도 출중하고 하니까는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의원으로서 이제 신진 의원으로서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이죠. 훗날 대담하고 능수능란한 면모를 조금이나마 드러내 보였는데, 당시 언론은 주법원 판사 시어도 웨스트브룩이 법정 소송 절차를 교묘히 이용해 월스트리트의 금융가 제이 굴드가 뉴욕의 고가 철도망을 장악하도록 도왔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철도망과 관련된 무슨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루스벨트는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 뒤에 웨스트브룩이 악덕 자본가와 부정하게 결탁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루스벨트는 초선 의원이었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신문마다 머리 기사를 장식한 판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어떤 피에 열정이 있으니까 이 뉴욕 철도망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슈가 된 이 판사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이 판사를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시어도 루즈벨트는 뉴욕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 타임즈는 사설에서 월스트리트의 악덕 자본가들에게 불종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공인이 그들의 행동을 적절한 말로 묘사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거 워낙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 월스트리트의 돈 가진 자본가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으니까는 이제 언론도 눈치 안 보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속된 말로 깔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루스벨트는 청교도적 관점에서 정치를 선과 악이 다투는 경기장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위직이 부패로 얼룩지지 않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꿈을 알고 있었고 미국이 더는 지독히 부패한 정부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부패를 백일화에 드러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였는데 그는 이익단체와 결탁한 정치 조직의 검은말 기사단에 맞서 싸우는 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기자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면 내 경력에는 눈에 띄거나 특별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가지는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면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부정부패가 있었던 그러한 어떤 집단에 대해서 루스벨트가 의원이 돼서 자신 양심껏 그들을 비판하고 나서니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시어도 루스벨트는 정계의 스타로 떠오르기는 시작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정치가 직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정치가 직업하기에는 참 안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정치적 활동에 간헐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삶과 행복을 완전히 정치에 맡겨야 한다면 그보다 더한 부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얼마나 이제 이 정치인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삶인지를 시어도어는 이제 뼈저리 이렇게 느끼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떤 야망,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사는 것이지 그냥 즐겁고 재밌기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정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서 그는 주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걸 꺼렸고 의원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념을 버려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에 항상 시달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는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기보단 타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시어도어는 신념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또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중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것은 분명하며 그러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에게 정치는 그의 소명이다라는 걸 정치활동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천직이 정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재미와 성취감을 주기에 충분한 활동, 즉 말하기와 글쓰기, 사람들과의 교감, 주인공 역할이 망라된 것이 정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슈에 대해서 논쟁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총체적인 하나의 정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에 자신이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성공 과정을 회상하며 나는 로켓처럼 치솟아 올랐다라고 말했는데 뉴욕주 전체를 민주당이 휩쓸었지만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다시 당선됐고 젊은 나이에도 공화당 동료들에게 소장파 리더로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정치적인 능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친구이자 기자이던 제이컵 리스가 냉정히 지적했듯이 로켓처럼 쏘아 올려진 사람은 막대기처럼 곤두박질하기 쉽다라는 그런 표, 명언 이런 것이 그냥 바로 시어도어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이은 승리에 취해 루즈벨트는 냉정한 균형감을 잃었으며 머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독성과 오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이 인기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은 자신이 정말 그런 줄 알고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누구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가 사람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과정을 또 겪고 또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 보는 경험도 겪고 이러면서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 되어가고 진정한 사회인이 되어보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정직과 성실로 시장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한 관측가의 증언에 따르면 루즈벨트가 유명세로 지탱하던 의원직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커져갔다는 것이죠. 너무 혼자 독불종군처럼 나서니까는 점점 더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태 속에 뻣뻣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계에서 거의 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걸핏하면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완전한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제 정치계에 있어서도 이제 회의할 때 어느 정도 그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모르니까 루즈벨트 초선이니까 그냥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을 넘으니까는 다들 좋지 않은 눈으로 이렇게 골칫거리를 보는 것이죠. 그를 우상으로 삼았던 소수 개혁파도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한 의원은 그는 공구 상자에서 빠져나온 잭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존재 인식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편안한 마음을 일단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서서 이것저것 찌고 다니면은 결코 좋은 그러한 소리는 못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원의 비판을 받으며 루즈벨트는 아기의 차 반격하며 민주당 전체를 썩었다고 매도했는데 친구들은 점잖게 앉아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제발 이렇게 나서지 말고 좀 뒤에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 폭발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에 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나서다 보면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멸되고 망할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라. 이 계속 경고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어떤 주장, 어떤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어떤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 말을 그냥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냥 신념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정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란한 말솜씨가 신문 기사, 머리 기사를 장식할 때마다 자기 만족에 빠져들었다. 이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이 굉장히 인기에 약하잖아요. 굉장히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망하는 거죠.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연이어 실패하자 루즈벨트는 자신이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우뚝 솟았던 봉우리가 골짜기로 변했다. 내가 지닌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하고 싶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은 그의 자존심에 큰 충격감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며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걸 방해하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성격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극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황금처럼 순수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협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또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취할 수 있는 것이만이라도 취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루즈벨트는 다른 의원을 돕는 데 집중했고 그 대가로 그들도 루즈벨트에게 도움을 줬다. 어디든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엄격한 도덕관에 기초한 그의 생각보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던 것인 것이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은 그가 크게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이와 같이 실수를 했지만 거기서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좀 더 어렸을 적에 큰일 겪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교정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루즈벨트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루즈벨트의 주의원 당선의 과정부터 그가 의회에서 발언했던 모습을 잘 묘사하면서 루즈벨트의 연설력이 뛰어났음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치 초년생으로 루즈벨트가 가졌던 열정과 스타일이 그의 정치적 미숙함이었음을 되짚어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루즈벨트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통해 정치 초년생이 가져야 할 태도나 자세들을 잘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초기에 대중들의 인기와 스스로의 현란한 연설력으로 의원들 중에 독보적인 위치를 정하고 신문을 장식하는 성과까지 보였으나 도리어 다른 의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과연 어떠한 리더십 자질이 갖추어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좀 겸손하고 또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하고 좀 그러한 어떤 리더십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좀 장기적 생명을 가지는데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크게 컴프로마이즈한 것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수도분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보면 우리 이제 국회의원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사선 노선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중요한 그러한 요직들도 많이 하시고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좀 그런 좀 겸손하고 수도분한 좀 그러한 스타일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의 리더십 유형으로 본다면 하나의 서번트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 형태가 있는 거다. 사람들에게 섬기고 자기는 별로 안 드러내는 이런 리더십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리더십 형태가 좀 이 초년생들에게 좀 중요한 어떤 리더십 좀 자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시어더 루즈벨트 어떤 이제 의회 진출한 이후에 또 그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더 루즈벨트 공감 능력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소주제를 잡았습니다. 시어더 루즈벨트가 소속한 위원회에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당시에 1900년도 정도 되니까 집에서 공동주택에서 이제 담배를 말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가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도 이러한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는 리더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법안이 이제 처음 상정됐을 때 루즈벨트는 노동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법주의 하에 반대했듯이 이 법안도 반대하는 생각을 했다. 왜냐? 루즈벨트가 자유시장 경제에 완전히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고 하버드에서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이론을 그냥 적용한 겁니다. 현실에. 특권 계급 출신인데다가 대학에서 자유방임 경제를 배운 탓에 루즈벨트는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을 띄었다는 것이죠. 시장을 존중해야 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보수당의 그런 어떤 큰 방향인 것이죠. 물론 수정 자본주의지만. 그래서 루즈벨트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제조업자라면 자신의 재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냥 공동주택 소유자가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이 공동주택에서 뭘 하든지 그거는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다. 정부가 침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그가 처음 가졌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대표 세뮤얼 곰포스에게서 수천 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담배를 가늘게 찢고 말리고 싸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듣고 난 뒤에 그곳을 직접 둘러보았고 두 눈으로 목격한 현장에 아연실색해 생각을 바꿨다. 그러니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유경제에 따라서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는 맞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비참하게 그지없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더 루즈벨트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어두운 면, 다크 사이드를 직접적으로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담배 제조 금지법의 적극적인 대변자로 그는 바뀌게 되었고 30년 후에도 루즈벨트는 한 가정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른 5과 서너 명의 어린아이가 골방에 앉아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했고 게다가
그들 모두 이민자로 영어를 거의 말하지 못했고 담배를 먹을 것과 뒤섞인 채 잠자리 옆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현장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의혹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걸 허락한다면 사회와 산업과 위생 등 모든 면에서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직접 보니까 이제는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건 한계가 있고 직접 부딪혀서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루스벨트의 공감 능력이 향상된 증거로 여겨지는데 링컨의 공감 능력은 생득적 능력이었더라고요.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그런 모든 환경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러한 환경을 생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도 루즈벨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이러한 생득적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실제로 삶을 맞부딪히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공감하는 수 있는 능력이 그때 개발된 것이죠. 그에게. 그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그 전까지 방문한 적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던 곳을 직접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의견을 포용하는 능력을 서서히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제이컵 릴리스는 삶의 현실이 그의 의식에 점점 파고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루즈벨트의 의식 속에서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이 다가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또 루즈벨트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루즈벨트도 15년 후에 쓴 동료의식, 펠로우 필링이라는 수필에서 용기처럼 공감 능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과 이익을 나누며 공동의 목표를 함께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더라도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더욱더 자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훈련하며 동료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어내야 했던 동료의식이 전에도 잠재적인 형태로 분명히 존재했으며 앞으로는 무척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신속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감되는 능력이 물론 환경적으로 그렇게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재의식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실제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루스벨트는 여러 사회급과 계층이 서로 단절된 까닭에 어떤 계급도 다른 계급의 열정과 선입관 및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비롯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계층이 존재하는데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지 갈등이 줄어들지 서로가 서로의 계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갈등이 커져가는 사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선 이후에 독선적인 그러한 면은 루즈벨트에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으며 루즈벨트는 전에는 썩었다고 거침없이 비판하던 민주당과도 이제는 협력하며 뉴욕시를 위해 공무원 제도 개혁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화당이었지만 바로 그런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약점과 신체적 결함,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리더십 방식, 심지어 자신의 두려움까지 인정하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첫 아이의 탄생을 행복하게 기다리던 25세의 루스벨트는 아내에게 고삐를 손해준 기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신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과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나갈 때 자신의 어떤 파워나 능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고비, 즉 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자신이 가진 것을 수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는 루스벨트가 정치적 리더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압축적이고도 순서 있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당초 루스벨트가 가졌던 경제관, 즉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난 이후에 이러한 루스벨트의 경제관에서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된 계기를 공동주택의 담배 제조 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루스벨트가 기존의 교과서적으로만 배웠던 이론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담배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공동주택에 방문하게 된 일로 인하여서 인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직면하는 부분들을 필자께서 잘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문이 루스벨트로 하여금 기존에 가졌던 자유방임주의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자는 잘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가 주의원으로 당선되게 된 첫 번째 임기 중에는 단순히 인기를 얻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생각을 대중 앞에서 멋지게 펼치기를 좋아하는 미성숙한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임기에 들어서면서 한층 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필자께서 잘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서 루스벨트가 동료의식이라는 수필을 통해 루스벨트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식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지만은 점차적으로 주변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옮겨갔으며 또한 자연스레 동료의식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루스벨트가 삼선 의원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역시 지지 세력을 얻게 되어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이처럼 루스벨트의 리더십의 그릇이 커지고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성장해 갔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통합적 리더십으로 그가 성장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입니다. 루스벨트가 초당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바로 그가 실제적인 삶을 맞닥뜨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신념과 그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실이 다가오면서 그것이 실제화되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넓어졌고 민주당까지 포섭하면서 이제는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으로, 파워로, 리더십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리더십이 가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이러한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통합적 리더십은 실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인데 저도 통합적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의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치우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밸런스를 잘 맞추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리더십 교육이 또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데까지 하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학교인 것이죠. 우리가 하우스 리더십 학교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고 바로 그러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우리 나라에서도 잘 이루어져서 정말 통합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키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었다면 또 한 명의 루즈벨트가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표는 없다는 것이죠.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모두 리더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스스로를 리더로 처음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시기는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역경을 통해 자립심을 신속히 키웠는데 야망과 동기부여, 단호한 결단력과 연설 능력, 이야기를 꾸미는 능력과 사교성 등도 일찍부터 그에게 드러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인지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링컨을 알았던 사람들도 그가 리더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본 셈이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나중에야 자신을 리더로 인식하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그의 면모, 남다른 의지력, 뛰어난 지적 능력, 꺾이지 않는 활력, 폭넓은 관심, 다양한 계층과 교감하며 얻는 만족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스스로는 리더십에 대해서 늦게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허드슨 강변의 사유지 스프링우드에서 형제자매 없이 자란 때문인지 에브람과 시어도어에 비하면 대기만성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기만성형 리더다. 아주 오래 걸리지만은 큰 그릇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런 리더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럼과 시어도어는 젊었을 때부터 성공하겠다는 뜨거운 야망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였지만 프랭클린은 삶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그랬듯이 성공을 향한 열망도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또 남다른 적극성이나 집중력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외모는 셋 중에 가장 뛰어났지만 생긴 것은 제일 잘생겼지만 에브럼처럼 출중한 체력이나 운동 능력도 그에게 없었고 시어도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압감을 주었던 무궁무진한 에너지도 없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그로턴 기숙학교, 하버드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법학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한 명의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월스트리트의 보수적인 법률 회사에 취직하며 특권 계급의 자녀로서 예측된 길을 걸었다는 거죠. 하버드 나와가지고 변호사 되고 월스트리트에서 법률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상류층 일반적인 그 코스를 그냥 밟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특권 계급의 자녀로서 일반적으로 예측된 길을 걸어갔지만 28세 링컨이나 시어도어는 자신의 리더십 자질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일도 이미 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냥 평범한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평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프랭클린은 타고난 지능이나 노동관, 목적의식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법률회사 파트너들에게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했던 그냥 한 명의 변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치스 카운티 민주당 실력자인 존 맥과 에드워드 퍼킨스, 민주당의 존 맥과 에드워드 퍼킨스에게 승리가 보장된 민주당 후보로 주의원에 출마하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구는 무조건 민주당이 따니까 그냥 출마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그냥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처음 시작이 굉장히
보장된 그런 탄탄 그런 어떤 그런 코스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행운이 제발로 찾아온 셈이었는데 프랭클린은 전기에 뛰어들려는 열의를 보며 그 제안을 주저리 받으렸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태도죠, 이런 부분은. 프랭클린의 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욕망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그 프랭클린의 마음가운데 이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걸 감추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현실에 안주한 듯한 겉모습 뒤에는 협소한 세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며 요컨대 그는 내면에서 야망이 두근대는 걸 일찍부터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야망을 훨씬 나중에야 눈치챘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고 이렇게 별 말도 없고 조용하고 공부만 잘하고 평범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면은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정치 세계가 자신의 사교적 기질, 타고난 능력, 개발되지 않은 재능에 가장 적합하다는 걸 충동적으로 느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910년 늦은 봄에 존 맥이 카터, 레드야드 앤드 밀번의 젊은 변호사로 일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찾아가기 전 그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분명하진 않는데 맥은 프랭클린의 어머니 세라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루즈벨트를 찾아와서, 변호사들이 찾아갔겠죠, 사무적인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야 진짜 방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킵시와 하이드 파크가 포함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주의원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프랭클린의 의향을 다지냈다. 이곳은 민주당이 표밭인데 여기에 후보로 출마하겠느냐, 주의원 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싫은 사람은 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발로 뻥 차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루즈벨트는 자신 마음에 야망이 있었으니까, 숨겨진 야망이 있었으니까 그걸 없앴댔던 것입니다. 하이드 파크는 프랭클린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머니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맥은 그 지역의 민주당 의원이었던 루이스 스타 이베선트 첼러가 은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은퇴하시니까 네가 들어가서 여기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활동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 세대 동안 민주당은 포킵시에서 아일랜드계와 이탈리아계의 지지를 받아 의석을 독점해왔지만 그 선거구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인 농촌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 맥은 자신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린을 통해서 좀 더 농촌 지역까지 지역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맥은 프랭클린이 그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에게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간파해서 그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맥과 포키슨의 관심사는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갖는 영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어더 루즈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바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루즈벨트,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정치에 그리고 합당한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시어더 루즈벨트와 12종 관계였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민주당에 초청하고 바로 이 지역구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910년 당시 프랭클린의 먼 친척 12촌 친척이었던 시어더 루즈벨트는 연임하여서 대통령직을 마친 뒤였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고, 또 세라 루즈벨트, 프랭클린의 어머니는 막대한 재산으로 아들의 선거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금고를 채우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맥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어떤 재산까지를 어떤 이 루즈벨트를 추천하는데 하나의 어떤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브람 링컨이 순전히 혼자 힘으로 주의원에 출마했고 시어도는 모턴홀에서 정치인들과 뒤섞인 끝에 후보로 지명받는 위치에 올라선 반면에 어떤 그 후보가 되는 데 일단 어떤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링컨은 완전히 주구장창 자기 힘으로 올라간 스타일이고 시어도는 어느 정도 배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줘야만이 한 주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냥 어스펙트 하면은 주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모든 요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드문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프랭클린이 선택받은 이유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그의 반응이었는데 프랭클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이게 그의 어떤 내면에 있었던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대답했는데 무엇을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맥은 프랭클린에게 선거구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역 민주당 운동가들을 사귀라고 그렇게 해주었고, 프랭클린은 즉시 시작하겠다고 대답했고,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금요일 오후에 월스트리트 법률 회사를 출발해 하이드 파크와 포킵시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들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찾아갔을까 하는 것인데, 프랭클린은 가장 먼저 동향인 민주당 지도자 톰 레너드를 찾아갔다. 톰 레너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주택 도장업자이던 레너드는 루즈벨트 가문의 사유지에 있던 한 집안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사유지는 영국식 영지와 비슷했다라는 것인데, 3명에 불과한 주인집 식구를 보모와 여자 가정교사와 구분, 또한 다시 그들을 바깥에서 일하는 마부와 일꾼과 구분하는 전통적인 하나의 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국식인 거죠. 어렸을 때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조랑말을 타고 아버지와 함께 한창 건축되고 조경되고 있던 건물과 나무들을 둘러보았는데, 그들이 지나가면 일꾼들은 모자를 조금 올렸으며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공식적으로 톰 레너드와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는데, 가정부가 레너드에게 프랭클린이란 분이 뵙고 싶어 합니다. 톰 레너드. 그렇게 이제 전했을 때, 레너드는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레너드는 그 신사를 만나려고 현관으로 나갔고,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걸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톰. 프랭클린은 온화한 어떤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레너드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루즈벨트 씨. 그때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닙니다, 그냥 프랭클린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계 입문하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려 찾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꾸밈없이 악수를 청하며 조금도 오만한 기색 없이 조언을 구하는 태도는 톰 레너드뿐만 아니라 더치스 카운티의 많은 유권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프랭클린의 상냥하고 진실한 태도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이렇게 정치의 첫 발을 내딛으며 프랭클린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사회적 간격을 줄여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품성 자체가 상냥하고 또한 온화한 그런 품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디에서나 본연의 온화함과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하이드파크 기차역에서 미리 약속한 이륜마차와 만났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선거구를 돌아다니면서 정치 집회에 참석했고, 잡화점에 들러 주민들과 대화했으며 마을 광장과 공장 앞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굉장히 이렇게 사교적이고 어떤 품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상냥하게 대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 따라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톰 레너드는 그는 성급히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좋은 인상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으며, 오히려 프랭클린은 주민들에게 일과 가족의 삶에 대해 푸념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랭클린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느새 경청하는 법을 터득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는 그후로도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상징하는 상징이 되었다. 특징적인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세요? 좀 안 되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이런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들을 알아주는, 이것이 바로 이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링컨 마찬가지고 시어더 루즈벨트 마찬가지로 다 공통적인 그러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정기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링컨과 시어도 루즈벨트와 잘 비교하고 있으면 특히 프랭클린의 온화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성격이 이렇게 글에 잘 묻어나는 것이죠. 토론되는 내용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상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이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데 그의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야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도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겸손하고 평범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다소곳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내면에서도 어떤 정치에 대한 그런 야망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맥이 와서 바로 지역구를 중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에게 불탔던 것입니다. 촉발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그의 어떤 온화한 성격과 맞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고 또한 그의 어떤 다양한 배경들이나 루즈벨트라는 이름의 어떤 특징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리더십이 점차 이제 드러나게 되는 말 그대로 대기만성형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스타일의 어떤 대기만성형 스타일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은 정책 생명이 길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막 욕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정치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작전을 하지 않고 이제 온화한 성품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굉장히 하나의 장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링컨과는 대비되는 거예요. 링컨은 그냥 있는 대로 비판하고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루즈벨트는 일단 듣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일단은 포용하고 그다음에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을 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리더십 강의에 대한 수업을 했을 때 루즈벨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죠. 왜냐하면 제임스 맥그레건스 교수님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굉장히 전략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어떤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재선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품이 원래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뭘 생각하는지. 하지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신의 온화한 성품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하는 것이죠.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해 놓으면 때가 됐을 때 그가 어떤 플랜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어떤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일이 빨리 처리 안 되고 좀 약간 밋밋하고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성장하는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은 그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자신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많은 선을 끼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또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특색 있는 어떤 대통령이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 좀 더 공부해는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 또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 친지 분들과 또 친구들과 아주 즐겁고 또한 풍성한 그런 추석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